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법치주의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존재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존이라는 글자도 있을 존, 재라는 글자도 있을 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뜻들도 있습니다. 있을 존이라고 하는 한자에는 뭐뭐에 이르다, 다다르다, 세우다, 설치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있을 재에는 있다는 뜻 이외에 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든 혹은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그 무엇이 있다는 의미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의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인데, 내가 확인하지 않은 것인데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커다란 집이 있다고 합시다. 그 집에서 나는 집 안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집 밖에 나가보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즘은 꽃이 한창 피는 계절이죠. 방송이나 뭐 그런 뉴스 이런 걸 통해서 요즘 매화가 한창이다, 물론 벚꽃이 한창이다, 이러한 뉴스를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 밖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나는 우리 집 앞에 매화가 한창인, 매화 꽃이 만발한 매화나무가 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없다고 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요즘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글의 어법을 잘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경우에 나는 집 문 앞에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 문 앞에 매화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이럴 경우에 매화나무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의 대답은 대부분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모를까요?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내가 확인하지 않았으면 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나의 세계에서는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나의 세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나의 세계에서는 없다고 대답하지 않고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단계에서 집 앞에 나가보지 않은 단계에서 매화나무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만일 집 앞에 매화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화나무는 있는 것이겠죠. 바로 이것이 제1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있다고 할 때 그것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것이 바로 1단계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나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는 비록 매화나무를 보지 못했지만 남들이 매화나무가 있다. 요즘 매화꽃이 만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니까 혹은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나도 매화나무가 있다에 손을 듭니다. 그런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한테는 없는데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 안에서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을 조금 바꿔봅시다. 1년 전에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집 앞에 매화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뉴스를 들으면서 올해도 우리 집 앞에는 매화나무가 있고 매화꽃이 만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집 앞에 매화나무가 있습니까? 하면은 그저 짐작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꽃이 피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는 있겠죠. 그 근거는 그 매화나무를 판에서 옮겨 심었다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명확한 것을 질질 끌면서 결론을 억지로 꺼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파냈다는 정보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나는 그 대답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다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스스로 어떤 대답을 할 때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대답이 바로 1단계에서 흔히 나오는 모르겠는데요 하는 대답이 바로 이 2단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3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존재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1단계에서는 매화나무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있지 않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전제로 하는 학문을 가리키는 어휘입니다. 과학적인 논리로는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과학은 나의 뜻이 아니고 누군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있을 유자를 써서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탄소 입자보다는 인간이 더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 전문적인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대개 적어도 2단계, 그리고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3단계까지 갔을 때 있다,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 더해졌을 때 그때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화나무가 홀로 있을 때 그것은 존재가 될 수 없겠죠. 이런 의미에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혼자의 개념이 아니고 함께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존, 너와 내가 있을 때 존재한다는 자와 적어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가 있을 때 존재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단계, 즉 주관적으로는 무이나 객관적으로 유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상정해 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주관적으로도 유한, 즉 존재의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물론 남들이 있다고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있다의 단계로 되는 것인가, 그 객관적인 것에 다가가는 것인가, 이러한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무의 상태에 있는 것도 선이요, 내가 유의 상태로 가는 것도 선입니다. 이 부분을 짚어두고자 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 혹은 객관적인 것에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1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그러한 세상을 걸어가는 것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생활이 풍족하면 자유롭게 살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른다고 하는 것만큼 인간에게서 행복감을 빼앗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 또한 모르는 것은 답답하다는 것을 모르는 그 심리, 그것은 또 얼마나 딱한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주위의 모든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도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에는 우선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는 세상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 세상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디로 가는 것이 정답인가 하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책 제목을 보거나 혹은 정치인들이라든지 어떤 글의 제목을 봤을 때 뭐뭐에게 길을 묻는다, 이런 것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자기가 필요할 때 아무데나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쉽게 길을 묻는 사람은 인생을 좀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답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혹시 운 좋게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답을 주워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또다시 그 답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하나 더 얻을 뿐인 것입니다. 어떨 때 길을 묻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명동성당을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요? 왼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그 대답을 듣고는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명동성당을 가지 않기 위하여 물어본 것인가 하고 스스로 자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선물 받으면 그 답을 다시 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길을 묻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할 것은 아니죠. 캄캄한 세상에서 나는 알아야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의지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가 불러올 어쩌면 바라지 않는 결과까지 감수할 각오를 하고 말이죠. 자, 이제 캄캄해서 정말 캄캄해서 앞도 뒤도 위도 아래도 알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공간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기의 앞이죠.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전진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굳이 빠른 걸음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발끝에 무엇이 채이거나 혹은 운이 나쁘면 이마를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스스로 외치는 겁니다. 아, 드디어 만났다. 이 세상에 나 말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이렇게 어떤 무엇인가가 부딪힘으로써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펑 하고 부딪힌 느낌. 자, 이것이 다소 의외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게 행운이라는 생각 공감하십니까? 자, 이렇게 되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머리는 아주 싱싱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펑 하고 부딪혔다는 것에 마음이 들뜨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어떤 상대인지를 파악하고 나서 기뻐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죠. 혹시 바라지 않던 상대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 우리는 그 부딪힌 상대한테 너는 누구냐 하고 묻겠죠. 그 너라는 것은 부딪혔다는 사실만으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부딪히는 사건으로 인해서 너라는 게 생겨버린 것이죠. 그전에도 거기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렇죠. 나는 누구다 하고 쭉 설명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될 수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게으르게 답을 얻기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누구다 하고 설명을 해주면 적어도 10중 5, 6은 그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 공짜로 주는 경우에 기다려서 받지도 않는 것이 사람들의 그 습성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도 듣지도 않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각오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상대의 정체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찾아낸 정보가 아니면, 만약에 상대방이 대답을 해준다든지 다른 누군가가 힌트를 준다든지 하게 되면 항상 그렇듯이, 인간의 본성이 그렇듯이 그 받은 정보를 다시 분석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상하게도 아무리 오래 분석을 해도 만족하지를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정보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예를 들어서 명동성당을 갈 때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는 결국 내가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정보에 의존해서 계속 정보를 파고 있어봤자 결론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방법을, 어느 선을 정해놔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정보를 분석한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밖으로부터, 상대로부터 얻은 답변을 인정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수준에 이르면 우리는 너는 공이구나, 너는 그 사람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두뇌가 어둠에 불을 밝힌 것이죠. 우리 인간의 두뇌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물이나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면서 무지의 어둠, 그 캄캄하던 세상을 환한 대낮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진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학습 능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펑하고 부딪히는, 우리가 부딪혀서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두뇌가 더 발달하면서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선 영역까지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까지도 이제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학습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공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공을 다루는 다양한 기술을 자랑하면서 공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놀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으로 던져 올려도 공중과 내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다못해 담벼락이나 축구 골대, 농구 골대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공을 3개 던졌는데 공이 아주 멀리 날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놀이가 될 수 없겠죠. 우리는 땅바닥과 함께 공놀이를 즐기고 아버지와 함께 공놀이를 즐기고 친구들과 함께 공놀이를 즐깁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공놀이에 참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학교 울타리 같은 그 울타리 나무 사이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공 좀 주워주세요 하는 아이들의 지시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다. 공놀이라는 것은 바로 공존의 놀이이기도 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공에 대해서는 2부에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
물리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지 않는 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공이라니 무슨 이야기일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도 이 보이지 않는 공으로 하는 공놀이에 참가하고 있네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랄까요? 이 보이지 않는 공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주면 좀 쉽겠죠. 법률도 보이지 않는 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률 하면은 종종 그것을 법전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이 바로 성문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문법이란 법률을 말이나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글자로 표현해 놓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법을 글자로 담는 혹은 그림으로 담는 그러한 것은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판, 석판에다가 담든지 아니면 오늘날 같으면 책에 인쇄를 하게 되죠. 책으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듯이 법률을 이야기하면 법전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법률이 법전이라고 한다면 법전을 불태워버리면 법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법은 법전을 불태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률이 보이지 않는 공이다. 그러면 보이지 않으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existence라고 하는 유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유를 우리 동양의 한자어에서는 유와 존재를 구분을 했습니다. 유라는 것과 인식이 더해진 존재, 이것을 구분했을 때 일단 법률이 보이지 않는 공이라면 유가 아닌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질문을 한 사람이 과학자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인간이 탄소 분자보다는 더 귀하다고 하는 나의 생각에 동의하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는 not you,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좀 생각의 순서가 바뀌죠. 집 밖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집 밖에 매화나무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것은 적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유이나 주관적으로 무인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객관적으로 무인 상태냐? 과학자들이 그렇게 물어온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과학자들은 세상을 아주 명백하고 편하게 사는 반면에 불분명한 것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이제는 법률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법률, 법전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공이다. 이것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문을 일단 던져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법학자로서 나는 법률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처벌한다고 하는 형법 제250조의 규정은 비록 이 글자 순서대로 이 문구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규정으로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문명국가의 국민들 모두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경계선을 구역으로 해서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다 이것은 하면 안 돼 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인식하기는 각자 자기 나라의 법률로서 인식을 하게 되고 나라별로 그 국민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는 공존에 적합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공존의 방향으로 활동할 때 가장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휴일 오후 7시쯤 이러한 안내방송을 듣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오후 2시에 아이와 할머니가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는 4살 된 진우인데 청바지에 초록색 셔츠를 입고 있고 74살인 할머니는 짧은 파마머리에 허리가 많이 굽어 있고 검은색 바지에 주황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사실을 이렇게 전해주는 방송이죠. 그런데 이 방송을 들은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두 사람의 영상이 그려지게 됩니다. 설마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방송을 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청바지에 초록색 셔츠를 입은 4살짜리 진우와 그리고 짧고 꼬불꼬불한 파마머리에 검은 바지, 주황색 웃옷을 입은 허리 굽은 할머니의 영상이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과학에서 말하는 인지, 그리고 우리의 말로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도 이와 같이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인식으로 존재합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가령 저것은 꽃이다. 이러한 어떤 사실을 인식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저것은 절대로 꽃일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저것은 꽃이다 라는 인식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겨나지 않거나 매우 흐릿한 영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들은 기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예를 들어서 아시모가 컵을 깨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워하죠. 그런데 그것은 단지 기계적인 감지입니다. 발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인간과 기계는 다른 것이죠. 법률은 우리 모두가 공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존에 다 같이 살자, 그 공존에
동의했기 때문에 법률을 인정하고 우리의 두뇌는 법률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인식이 인정을 수반하는 것, 인정이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앞에서 법률이 머릿속에 있다고 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인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인 법률은 인정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러한 인정과 인식을 받기 위해서 첫째는 국민이 국회를 신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회가 법률을 만들 때 전체 국민의 뜻에 따라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체 국민의 뜻에 따랐다고 하는 증명은 국회에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국민이 신임을 준 국가의 세계 통치기관 그리고 그 하위에 있는 구성원들 모든 공무원들이죠. 그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치 절차를 갖추면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절차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로소 그때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단계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국가기관도 어떤 공무원도 우리가 절차를 잘 지켰으니까 이 법률은, 이 행정처분은, 이 사법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한 켤레를 이루는 말이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란 국민이 인정해 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선거로 선출되는 선거직 공무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대통령,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교육감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민주적 정당성이 크고,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 다른 국가기관, 그런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작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그런 주장을 하는 헌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세워진 헌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설치된 모든 기관은 동일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 설치된 것이고, 민주적 정당성은 모두 동일합니다. 국가에 관한 기준은 헌법 단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통치기관인 세 개의 국가기관, 이 3건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규정한 바에야 이 견제와 균형을 깨뜨리는 모든 행위는 반헌법적이고 국민에게 배신하는, 국민을 공격하는, 그래서 반드시 엄단해야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을 확장하기 위하여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 이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더 키우기 위하여 장관과의 겸직을 주장하는 것 역시 큰 죄이고, 이것은 모두
헌법 위반입니다. 아무튼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의무입니다. 만일 헌법이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절차를 규정했다면 전 국가기관은 정확하게 그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거나 겨우 한두 개 정도는 어떻게 되겠지, 혹은 스스로 판단하여 이것은 필요 없다, 이것이 더 편리하다 라고 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면 안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 요건에 예외나 관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부와 법원과 국회 같은 통치기관, 그리고 그 이외에 헌법재판소와 검찰청,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모든 국가기관이 반드시 완벽하게 준수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절차적 정당성과 법치주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